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건이 외신에서도 전해지고 있나요? 관심이 그렇습니다. 많다면서요, 외신들이? 예. 제가 봤을 때는 단일 의제로는 가장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김 여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또 주가 조작, 탈세 혐의, 관련된 혐의들까지 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200달러짜리 디올백 하나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제목으로 자세히 전하면서 이 과거에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1년에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연 사실과 그리고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명품 선물이 김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입장권, 아이고. 하나의 티켓과 같았다는 최재형 목사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도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일 영국 BBC 방송은 영부인의 디올 가방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이번 스캔들이 오는 4월 선거에서 여당의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외신들이 꽤 자세히 알고 있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부인이 북한과 더 가깝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목사로부터 디올 브랜드의 핸드백을 받는 장면이 촬영된 후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자, 미국 주간지 타임 역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2,200달러의 고가 핸드백이 한국 정부 지도부를 뒤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 내에 분열이 생기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방 수수 의혹에 앞서서 논문 표절 논란과 탈세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등이 있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영국 더 타임스는 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 영부인을 강타했다. 또 인도의 유력 매체인 더 타임 오브 인디아는 한국의 영부인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다. 태국의 유력 영문 일간지인 더 네이션도 디올백 영상이 어떻게 한국 정치를 흔들었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6일 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영부인이 목사로부터 호화로운 선물을 받는 장면이 몰래 촬영됐다. 이는 K-드라마 각본 같지만 한국의 보수 성향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실제 정치적 위기다. 해외 언론들 보도가 뭐 이제 저희가 뭐 언론들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황색 언론이라고 하는 데들은 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 월스트리트 예, 저널, 주류 뭐 언론들입니다. BBC, 네. 미국 주간지 타임즈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기사가 실리고 있다는 게 좀 뼈아프긴 하네요. 자, 미국 대선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11월이 대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이오와 압승에 이어서 23일 뉴햄프셔 주에서도 54.3%로 2위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10%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이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이 정착된 1976년 이후 이 두 곳 경선에서 모두 승리한 후보로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도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왜 그러면 민주당은 비공식 경선을 했느냐? 네. 사실 여기에 백인 비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양한 인종을 좀 우대하는 약간 열린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를 표방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번째 공식 경선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뉴햄프셔주에서
무슨 얘기야?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처음이어야 돼. 이러면서 그냥 경선을 강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등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투표용지에 없지만 우리가 이름을 써서 지지를 표하겠다. 이래서 바이든을 추천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70%로 당선된 거고요. 승리한 거고요. 일단 양당은 사실상 본선 대결 구도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측에서 먼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는 것이 나의 메시지라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뭔가 좀 든든한 걸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일 첫 번째로 미국 최대 규모 자동차 노조인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 표심 잡기. 왜냐하면 백인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야. 뭐 이런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이 노조에 공을 들였고요. 실제로 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한테 지지받을 만합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런데 투쟁할 때 가서 지지선을 해버렸잖아요.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30% 40% 연봉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이제 여성 표심 잡기인데요. 네. 지금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국 전역이 지금 갈렸거든요. 네. 굉장히 대립이 심각한데 낙태권 보호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여성들의 표심을 겨냥을 했습니다. 자, 양당이 지금 이제 경선을 시작했고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18일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서 대선 후보가 공식 확정이 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짜 출마까지는 아직 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이긴 하지만 네. 일단 뭐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난 경선 끝까지 할 거야.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라고 밝히면서 본인이 그 주지사를 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이 다음 달 24일이 있거든요. 네. 요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총력을 다 쏟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 8명 중에서 7명 그리고 주지사까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론조사 해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는 아니 헤일리가 우리 편이잖아. 어쨌든 공화당 후보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게 되면은 지금 저쪽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바이든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손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인정하고 구심점으로 삼아서 결집해야 된다. 요래서 당내에서 사퇴 압박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걸린 게 뭐냐면은 저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해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다만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28년 전에 성폭력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금 패소를 해가지고 1,112억 원의 손해배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1,112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금액이 너무 크죠. 28년 전이라 아마도 이게 계속해서 이자 같은 게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사실 원래 지난해 5월에 성추행 사실이 인정이 돼서 약 67억 원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 여성을 더 비하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2차 가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16배 이상 배상금이 책정이 된 거고요. 명예훼손까지 더해져 가지고 당연히 뭐 즉각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은 정치적 마녀의 사냥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CNN은 대선 선거운동과 함께 여러 건의 형사, 민사소송에도 대처해야 하는 트럼프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법적 차질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겪었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일반적인 한 나라의 대통령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재선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 약간 걱정되기도 하죠. 뭐 그날 하루만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뭐 각오는 해야겠죠. 지금 유럽이 떨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11월 대선 때까지 결과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요. 예. 다음은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가 태국 방콕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대화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요, 겉으로는 계속 으르렁대고 싸워도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 그 핵심 외교 안보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9월에는 지중해 몰타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미중 관계가 좀 고비가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사실은 네. 이 두 사람이 좀 만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5일 성명을 통해서 이 회담은 뭐 특별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쪽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전략적으로 소통 잘 유지하고 네. 관계 잘 책임 있게 가져갑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별거 아닌 게 대만 총통 선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또 갈등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와 또 하나 지금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네네. 계속해서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과 또 굉장히 밀착돼 있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니네가 이란을 좀 압박해가지고 후티 반군 좀 어떻게 해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냐면 아니 이거 홍해 위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하면 끝나는 거야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사실 좀 뼈아픈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관료들은 이란과의 대화 창구로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미국이 궁지에 몰리니까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은 중국과 이란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악마화하지 않았니?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거래조차 니들이 비판했잖아. 네. 중동 상황이 악화되니까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건 미국의 자기 모순이다. 황구시보로 빙의하신 겁니까? 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지네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자기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네. 필요 없어지면 욕하고 네, 중국 입장이 그렇다는 그럴 수 겁니다. 있죠. 예. 결국에는 이번에 만남은 향후에 이제 홍해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미국의 얘기를 중국이 좀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스라엘 소식도 저희가 업데이트 해야죠. 계속해서 전쟁 멈출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자지구 네. 제가 길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중간을 뚝 나눠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저 북부에 있는 사람들 남부로 다 피난 네네, 가세요라고 그죠. 얘기를 했죠. 자, 지금은 남부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왜 남부를 공격하냐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상전을 펼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마스 소탕 괴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마스의 최고위급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들이 남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대적인 공습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북부인 가자시티에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구호품 분배를 기다리던 군중을 공격해서 2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중부인 난민촌에서 네. 이스라엘군이 한 가옥을 폭격해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에서도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5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24일에도 칸 유니스의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네네. 직업훈련센터 내 건물을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피난민 4만 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는데 26일 오후 5시까지 대피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 지역 전체 주민한테도 저기 남부 해안가 쪽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군이 그 칸 유니스를
전체적으로 포위를 한 채 시가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할수록 국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냥 다치기 싫으면 빨리 피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현지의 유엔 관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북부에서 남부로 가라고 해가지고 남부로 왔는데 남부에서 또다시 피난을 가라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유엔 직원들도 계속해서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이스라엘 군한테 제발 자제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집단 학살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좀 있어요? 실효성 없죠. 이스라엘이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또 쏙 빠져요? 네, 거부하겠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걸 남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진일보한 판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남아공이 사실 이거 제소하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좀 중단시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언급도 빠졌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